만약에 외국인에게 중국의 역사 중에서 어느 시대를 가장 좋아하냐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이 삼국시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웅들이 복출되었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삼국지의 인상이 있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인의 눈에 비치는 삼국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번역한 책인데 여기 무사에 관한 책이고요. 원래 중국어 본이 있고 이거는 한국어판인데 제가 당시에 그 한국의 대통령에게 이것을 선물로 드렸을 때 삼국지에 대해서 모두 다 읽어보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벽 앞에 왔는데요. 이게 중국식 특징이고 중국인에게 특징을 나타내는 사생활 보호와 그다음 실용적인 기능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좋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사 앞에 조벽은 이런 높이가 7.2m고 이 넓이가 12m고 저는 무사에 도착하면 이 조벽을 보면서 뭔가 더욱더 웅장하고 멋진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조벽을 보게 되면 바로 우호츠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연카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무사에 들어왔다 나갑니다. 연카드로 가겠습니다. 요즘 중국에는 다 한국어로 소개되어 있죠. 예, 그리고 일본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성도 무사는 중국 최대의 삼국 유적 박물관이며 이미 178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무사는 당나라, 송나라 때부터 이미 명성이 자자한 명소였으며 현존의 주체 건물은 청나라 강희제 11년에 증건 확장하였다. 주로는 해릉, 한소열며, 무사, 삼위묘 등 문물, 고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측의 금리는 성도의 특색 음식, 특산물, 민속을 한 몸에 지니고 있고 삼국 민속 문화를 재현하였다. 네, 이렇게 자세히 써 있고요. 여기 문을 들어와서 이 건축물은 이 길을 따라서 가면서 양쪽에 이렇게 대칭의 구조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 중국식의 그 사묘 오예님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시대에는 220년에서 약 280년 정도까지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대였지만 동한 말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삼국지 시대 사이에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렇게 세 나라를 건설하기까지 많은 완전히 혼란과 전쟁과 많은 권모실수로 나타나고 그 안에 많은 영웅들이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지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원래는 고려시대 말에 다른 소설이 소개됐고 약 1500년대쯤에 조선시대 초기에 나관중의 쌍구인이 이 소설이 소개돼서 그 당시 조선시대 양반들, 선비들, 문인들에 의해서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불후의 명작이 된 것입니다. 이 무사는 아시다시피 현대적인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전에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가 760년에 여기에 와서 시를 읊었죠. 아주 유명한 승상은 어디에 있는가? 금강성 밖에 측백나무가 울창하네. 이쪽에는 명비가 있고 이쪽에서는 당비가 있고, 자, 이 당비는 당나라의 아주 유명한 제상인 배도의 문장과 유명한 서예가 유공작이 명장 노건이 비석에 글을 새겨서 또한 제갈 승상의 공덕을 기려서 삼절비라고도 합니다. 이 밑에 보면 이것이 1200년에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오랜 기간 풍식돼서 사실 이렇게 자연적으로 글씨가 지워지고 없어져서 나중에 다시 좀 보강한 것입니다. 명비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것은 무슨 동물일까요? 저도 옛날엔 거북이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북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용의 첫째 아들 비희라고 합니다. 원래 비희가 좀 경거만동하고 난폭하고 이래서 이 비희를 얌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무거운 비석을 지게 해서 비희가 굉장히 착하고 얌전한 아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얼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현판을 보면 명량청고 네 글자를 합쳐보면 총나라의 신하들은 아주 군신과 아주 충성스럽게 맺어 있고 그 덕과 오래 간다. 당시에 유비는 47세 그리고 주걸량은 27세. 그런데 유비가 이미 옆에 막강한 무장들이 있었어요. 책사가 부족했어요. 사실은 유비는 황실의 후예라는 아주 작은 명분일 수도 있는데 그 명분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창업하는,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그런 기업인데 유비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 거예요. 사실 한국의 박물관에도 여러 설명에 한자로 써 있습니다. 즉 한국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자로 표시되어 있고 그 한자의 뜻이 거의 다 비슷한 뜻입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한자를 배웠고요. 이 출사표는 전 출사표와 후 출사표가 있어요. 주걸량이 227년에 북벌을 나가기 전에 그 당시 군주 유선에게 팔과 다리에 힘이 다할 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런 말을 보면 이 출사표를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다. 스커 얼비어 예 부주에 레이시아 악비가 이 글을 쓸 때는 1138년이니까 주걸량이 북벌 나가기 전에 227년간은 약 9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900년이 흐른 다음에도 이 주걸량의 그 충성심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고 그 후에도 많은 국가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받고요. 문관당에 와 있습니다. 예, 이 문관당에 14분이 모셔 있고 그 반대쪽에 무관당에 14분이 모셔 있습니다. 여기에 모셔진 분들의 그 형상은 이전에 중국의 연극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민간에서 연극을 통해서 많은 고대 역사 인물들을 전달해 오고 있고 그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비전에 와서 유비의 상이 보입니다. 이 유비상을 보면은 모사의 여러 조각상 중에서 제일 크고 길이가 약 3m이고 이쪽은 원래 유비의 아들 유선이 있던 자리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위치가 비어있죠. 유선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고사성어 러브스수 아시죠? 유선은 그 나라에 가서 볼모로 잡혀 있을 때 거기서 너무 즐거워서 이 총나라가 생각이 안 난다. 군주로서는 할 수 없는 대표적인 말을 남겼죠. 그래서 유선은 후에 사람들도 그를 존경할 수가 없고 조각상도 없고요. 우리 장비의 전에 왔습니다. 장비를 생각하면 왠지 저도 모르게 힘이 나는데요. 장비의 상을 보시면 얼굴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검은색은 중국에서 아주 맹렬한 기색과 용감한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중에 중국의 희극에서 연극으로 할 때 장비가 원래 용감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현하게 됐다고 합니다. 셔풍요. 네, 아주 귀여운 우리 꼬마 친구인데요. 중국에서 이렇게 문에 지방이 있죠. 문지방. 예. 이 문지방이 한국의 건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문지방은 이게 높을수록 그 지위가 높다고 합니다. 넘기가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돛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관우전에 왔습니다. 네, 관우는 충의로 유명한 아주 충신이죠. 자, 여러분 관우상을 보시면 제왕이 옷을 입고 있죠.
사실은 관우는 훌륭한 무장이었죠. 제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곳곳마다 가게마다 관우의 상이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우가 제왕뿐만 아니라 재물신에도 봉해져 있습니다. 진나라 상인들이 여러 군데서 상인을 행동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는데 관우와 진나라 상인들이 고향이 같아서 관우 얘기를 하면 어려움도 풀리고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우가 후세에 재물신이 됐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유비전에서 나와서 주걸량이 있는 무사로 갑니다. 예, 무사로 가기 전에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유비와 주걸량은 군신 관계이기 때문에 군주에 대한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저기 보시면 무후사라고 써 있죠. 예, 원래 우리가 아는 무후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우리가 원래 대문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는 한소열매라고 써 있고 여기가 무후사입니다. 왜 이럴까요? 예, 한소열매는 유비를 나타내고 무후사는 주걸량을 나타내죠. 그러나 무후사라고 불리우게 된 것을 보면 이 총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주걸량을 군비인 유주 못지않게 유비 못지않게 더 존경하는 오래도록 기리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민추 위주 이 현판은 그 중국의 드라마 중에서 후궁견환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나오는 구어진 왕이 칭차오 때, 그러니까 청나라 시대 때 여기에 와서 이 그 제갈량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직접 친필로 쓴 글씨라고 합니다. 위에 보시면 대련에 공심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공심은 또 주걸량을 대표하는 문구이기도 하지요. 예, 마음을 먼저 공격하라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주걸량은 그렇게 했음으로써 정벌도 잘하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는 이 공심, 부션스, 지관연, 제우, 后来之属姚神氏. 네. 이 내용은 청나라 때 진번이 쓴 내용으로서 그 마음을 공략하고 또한 그 마음의 세력을 잡는 그런 의미인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여기에 와서 꼭 이것을 보고 그 의미를 새기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유명하답니다. 자, 여러분 저 위에 대들보 같은 곳에 글씨가 8글자가 써 있는데 담방명지 영정치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뜻은 고요하고 깨끗한 뜻으로 평온이 널리 퍼지게 하라 이런 뜻인데요. 제갈량이 아들에게 넓게 배우고 정신을 맑게 하고 자신의 성질을 다스리며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 말은 제갈량이 일생 중 얻은 깨달음인데 아들과 자손에 대한 제갈량의 바람이자 동시에 자신의 사상 행위에 대한 준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갈량이 굉장히 이 조각상도 멋진 모습이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제갈량이 이 키가 약 9척에 달하는, 즉 요즘으로 하면 약 192cm 정도의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했다 합니다. 전해지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제갈량은 지식이 많고 기품이 있죠. 그리고 인덕도 있고 인품도 있고 또한 충성심도 있고요. 정말 완벽하죠.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은 남신, 네, 남신급입니다. 제갈량은 발명을 많이 해서 발명가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이 보이시는 것이 이것은 제갈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시에 이렇게 돌려서 밥솥으로도 쓰고 또한 급할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두드려서 소리를 알리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갈량이 너무 성실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일종의 과로해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 과로사 같은 세상을 떠난 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유비의 묘인 해릉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은 이렇게 붉은 벽과 위에 대나무 숲이 어우러져서 아주 독특한 정취를 풍기고 있죠.
예, 이곳은 아주 유명해서 젊은이들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기도 하고 한국에서도 여행 올 때 이곳에 와서 사진을 꼭 찍고 가고 또한 많은 사진 작가들의 작품에 이곳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 보이는 곳이 바로 유비의 묘 해릉이라고 합니다. 유비의 묘이지만 일반적으로 고대에서 그 종기의 낮음과 높음이 엄격하게 있어서 제왕의 무덤은 묘나 무덤이라고 하지 않고 능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해릉은 제왕의 능치고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높이가 약 12m이고 둘레가 180m입니다. 사실 제왕의 묘치고는 굉장히 작은 것인데 비교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징시황이 묘는 이 둘레가 약 1700m 정도라서 유비의 묘 180m의 약 10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것은 유비가 그 죽을 때 비교적 검소하게 묘를 만드는 그런 풍습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비는 굉장히 검소하게 보장, 묘를 간단히 만드는 것을 했고 실질적으로 진귀한 품이 없어서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진리에 와 있습니다. 예, 이 진리는 무후사 바로 옆에 있는 길입니다. 청도가 금강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유비가 청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촉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런 유래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후사 밖에 있는 찔리는 금을 만들던 공방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양식이 청나라 말의 민속의 그런 양식으로 지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 찔리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여기에 다 많이 다녀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도 청도의 여러 가지 색다른 모습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흥미가 있으신 분은 저희 청도 플러스에서 많은 준비를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